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주 동안 책임근제의 기본 이론방 강의를 맡은 강효선입니다. 네, 일단 저를 믿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동영상 듣고 계신 분들도 네, 감사드립니다. 뭐 늘 그랬듯이 네, 성의와 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조사를 좀 해봤고 저희 간단하게 어차피 설명에 오신 분들도 지금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말 오리엔테이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진도가 약간 이제 제가 11월 달에 해보니까 약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네, 바로 공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저는 2005년도에 네, 3종 대인 자격증 취득해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독립손해사정사로 근무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학위 받고 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 한 수업 시작 전에 최소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전에 학원에 와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왔는데 혹시 공부하시다가 전주에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뭐 제가 꼭 사무실에 있거나 아니면 강의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꼭 공부에 관한 게 아니더라도 뭐 앞으로 이제 학습 스케줄이라든지 좀 나중에 막 지치고 막 이럴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것들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물어보시면 네,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 소개 그냥 이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저희 보험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 보험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나 뭐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금융수단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네, 가장 좀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 좀 되게 체계적이고 이런 정말 좋은 네, 금융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보험은 항상 이제 리스크에서 다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칠판을 좀 보시면 제가 이제 표를 작성을 해봤는데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리스크가 어떤 손실 발생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이런 리스크들을 보험이라는 이 금융제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보험이라는 걸 가입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정한 뭐 이런 마음들을 좀 경감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손실을 이 보험회사에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경제적 손실에 대한 이런 커버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리스크를 좀 나눠봤는데 먼저 처음에 인적 리스크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항상 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내가 뭐 계단을 가다가 혹시라도 발을 잘못 헛디뎌가지고 굴을 뭐 이런 위험들을 항상 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가 보험으로 들어오면 피보험자라는 사람들. 네. 그러면 이거 바꿔서 그래야겠다. 네, 여기가 보험. 보험자한테 나의 리스크를 전가시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냥은 아니고요. 보험료를 내겠죠. 그런데 이 리스크는요. 개인이 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조기에 사망하면 우리 남겨진 가족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 리스크들도 있고요. 혹은 내가 암에 걸리거나 질병,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상해 사고 뭐 등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보험료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뭐 계약 조건에 맞으면 보험금으로 주겠죠. 그럼 어느 정도 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게 이제 보험 제도예요. 자, 근데 요거는요. 나와 보험회사 둘 간의 관계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3보험에서 공부하시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 다 어디 나와 있냐면 보험 약관에 나와 있어요. 제3보험 책 보시면 전부 다 약관 내용이에요. 약관 공부하시는 건데 우리 책임보험은 똑같아요. 얘는 피보험자가 본인이 다칠 리스크잖아요. 네. 우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칠 리스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경영활동을 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리스크. 자,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금전으로 배상을 해주겠죠. 자, 그럼 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놓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피보험자가 금전배상으로 하면 이게 경제적 손실이니까 그걸 보험료 받았으니까 다시 보험금으로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 제3보험이랑 우리보험의 차이점은 이게 책임보험, 제3자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쟤는 나와 피보험자, 얘는 제3자, 피해자가 한 명이 더 들어가요. 자, 그럼 공부할 게 어떨까요? 더 많아지겠죠? 네. 쟤는 약관만 보면 되는데 여기 똑같이 여기도 약관이에요. 자, 그런데 나 피보험자는 가해자, 피해자. 이 둘 간의 관계는 법률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 피보험자가 어떤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한테 손해를 끼치는지 먼저 그걸 제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법률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볼 이 약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3보험보다는 좀 범위가 늘어나요. 자,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이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보험금 가입해 놓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돈으로 주고 자기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금 받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이제 실제에서는 사실 피해자가 피보험자한테 돈 이렇게 안 받잖아요. 거치지 않고 막바로 뭐 상법에 직접 청구권이라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가 뭐 막바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가고 있기는 한데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요거 빠지고 요 세 가지 요 그림 나오는 게 저희 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동차 보험이랑 이 책임보험은 같은 책임보험이라서 어느 정도 법률적인 내용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상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같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물적 리스크는요. 내 건물에 뭐 화재가 났거나 내 물건이 도난당했거나 뭐 이랬을 때 하는 건데 뭐 화재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뭐 물건 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면 되는데 얘는 재물손상에서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저희 여기서 빠뜨렸고요. 자, 인적 리스크 말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 설명드린 요 배상 책임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배상 책임 리스크 자동차는 워낙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빼가지고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 자동차 배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 저희 책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상 책임 리스크 중에서도 개인이 1대1로 질 수 있는 이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 대부분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이 질 영업상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 둘 다 책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우리 대부분 포커스는 이 영업활동 중에 기인한 배상 책임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나오고 있긴 한데 거의 일부인 거고요. 나머지 전부 다 지금 영업활동 요거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영업활동 중에 리스크도요. 조금 나눠보면 아까 제3자에게 피보험자가 끼친 대인, 신체 손해가 있고요. 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물건에 끼친 손해가 있는데 우리는 신체 손해사정사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기 대물배상은 하지 않고 신체에 관련된 내용만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리스크를 담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영업배상 책임 보험들이 있는데 뭐 국문 영업배상 책임, 영어로 쓰여진 영문 약관들도 이제 나올 거고요. 뭐 의료 배상 책임, 생산물 배상 책임 굉장히 이제 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요. 자, 근데 이 보험들은요. 저랑 리스크를 담보하는 이 보험들은 이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 경제적 손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기본이에요. 임의보험. 자, 그런데 요 인적 리스크, 물적 리스크 얘는 의무보험이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이 배상 책임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강제하는 이 의무배상 책임 보험들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의보험이 기본이지만 우리 책임보험은 꼭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은 뭐 자배법에 따라 가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인배상원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고가 워낙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라도 자동차 보험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데 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런 보상, 이런 메커니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를 내고도 혹시 배상할 자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한둘이 아니니까 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것들은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뭐 자동차를 운행해라 뭐 이런 이제 규제 정책들을 이제 내놓게 되겠죠.
참 이거랑 마찬가지로 저희 공부하려고 하는 요 배상 책임 안에도요. 뭐 화재 배상 책임, 가스 폭발로 인한 가스 배상 책임, 그다음에 우리 배 세월호 같은 이런 배 사고, 뭐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그다음에 우리 뭐 헬스클럽 가고 이럴 때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뭐 등등 해서 네, 의무 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배상 책임 보험 약관들이 또 책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 이 책임보험이 어떤 건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임의보험이 기본인데 우리 책임보험에는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의무배상 책임보험들이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걸로 네,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 드릴게요. 자, 요거 칠판에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네.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이따가 다시 본문 공부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이제 공부량 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의학은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 하는 거니까 관련한 내용들 나오니까 뭐 어디 법이 있거나 약관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그래도 큰 특징이라면 이제 암기하는 게 이제 특징일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게 산보험인데, 산보험은 이 피보험자와 보험자니까 약관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야 이게 보험금 주고받고 하는 데 있어서 면부책 때문에 뭐 소송 가고 한 판례들도 많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뭐 판례가 산보험에서 많이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아까 제3자가 한 명 더 들어가니까 법률 관계가 들어감으로 해서 공부할 분량이 좀 더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법, 네, 사람하고 사람 사이 규율하는 법, 요 민법을 기본 위주로 배우실 거고, 아까 의무배상책임보험들은 전부 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다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특별법들 일부 내용을 좀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결국 이 손해사정사 시험이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시험인데, 요 보험금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제 요것도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민법에 있는데, 요 배상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한 다음 주 뭐 이 정도 되면 다 산정을 할 건데, 이걸 손해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손해액은 저희가 공부한 이 책임근제는 법원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송 갔을 때 기준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손해액을 보험회사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계약 조건에 맞게끔 뭐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뭐 보상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관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손해액 산정해서 마지막에 보험금 산정하는 요격까지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저희는 대신에 내용에 판례가 그렇게 뭐 많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사실 뭐 산보험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이게 체계를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건지 체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정복이 가능하고 또 흥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어느 정도 초반에 좀 기본기만 탄탄히 해주시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던 뭐 쉽게는 뭐 그렇지만 어렵게 나와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 다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과목 해서 우리가 절대평가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인원수 정해놓고 지금 뽑고 있는 상대평가이잖아요,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 조금 점수 못 맞아도 저희 과목 기본기 튼튼히 해주시면 점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업시켜줄 수 있는 좀 효자 과목이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뭐 자동차 보험은 뭐 더 공부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똑같이 제3자한테 끼칠 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데 요게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운행하는 사람, 그 운전자 피보험자가 본인 다친 손해도 있어요. 뭐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뭐 자동차 상해 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실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범위가 이제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피보험자가 주로 한 명이에요. 내가 그냥 뭐 마트, 네, 뭐 김밥집 이런 데서 보험 한 개 가입하니까 피보험자가 한 명인데, 자동차 보험이 좀 어렵고 또 복잡하고 이런 이유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도 운전하죠. 가족들도 범위가 넓어지죠. 이러니까 이제 좀 헷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손해액은 사실은 소송 가면 법원 기준이긴 한데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고 하니까 보험회사는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약관에 보험금을 어떻게 주는지까지 다 기준에 나와 있어요. 원래는 같지만 자동차 보험은 약관 기준 보시는 거고, 저희는 약관에 이 피해자한테 주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쓰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는 게 좀 특징이고,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뭐 면부책과 관련한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는 판례까지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이제 갈수록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 과목은 뭐 아주 크게 공부할 건 많이는 없어요. 대신에 체계를 빨리 어떻게 공부하는지 요거 잡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책 안에는요,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될 거예요. 먼저 저희는 제3자한테 끼칠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이제 배우실 건데, 뭐 의료 배상 책임, 뭐 생산물 배상 책임, 이런 일반적인 거. 자, 그다음에 이걸 잘 기본기를 튼튼히 하시면 이제 뒷파트에서는요, 근로자 재해 책임보험을 배울 거예요. 근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앞에 제3자와 이제 근로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 뒷부분은 피해자가 일하다가 다친 피해자가 근로자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민법, 그다음 근재보험도 이제 민법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에 앞서서 요 근로자들을 이 재해보상과 관련한 이 규율하는 법들이 뭐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이면 선언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민법하고 민법이 겹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요 기초를 튼튼히 하시면 뒷부분 와서는 민법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요거 재해보상 관련 법령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때 가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요 민법상에서 피보험자가 요 민법에 규정한 이런 법률 규정들을 뭐 위배하는 일로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손해를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피보험자가 아까 금전 배상해주고 자기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면 이제 약관을 봐야 되는데 그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가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손해 끼치면 그 손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관계 이제 법령, 민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 보시고 그다음에 보험 약관 보시고 그다음에 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고 뭐 면책사항 같은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면책사항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계약상에 하자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계약 조건에 따라 뭐 한도액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주는 요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요 순서대로 책에 쭉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결국 이 최종적 요 보험회사가 총 얼마의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사고 경위라든지 피해자의 인적 사항들을 주고 요 보험금 산정하는 게 저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법도 보고 약관도 보고 손해액도 산정을 해봐야 요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자, 저희 그럼 보험금 산정하는 이 이제 실무 과목에서 출제 경향은 약수령하고 잘 아시겠지만 사례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비중은 한 1, 2, 3회 정도까지는 이제 좀 어느 한쪽이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한 4회째부터는 거의 한 4대 6? 그러니까 약술이 한 40%,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한 사례형이 한 60%, 또 반반 정도 있을 때도 있고요. 조금 이게 완전 바뀌었을 때도 있고 하는데 거의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항수로는 크게는 한 7에서 한 8문항 정도 90분 안에 이제 푸는 문제였는데 뭐 요즘 이제 트렌드가 한 문제 주고 30점 이게 아니라 한 문제 1-1번에 뭐 5점, 1-2번에 1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 세부적인 문항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트렌드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조금 많아서 시험이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연습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과목 말씀드렸던 대로 체계를 빨리 이해하시고 뭘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시면 요거 고득점 전략 과목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늘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뭐 이런 것들도 기초 튼튼히 하시고 뭐 이거 왜 배우는지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기초 튼튼히 하시는 게 뭐 모든 과목 요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기출 문제인데요. 요거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 끝에 보시면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산출 과정을 기재하세요. 결국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전에는 25점 해서 여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고 여기는 피보험자가 뭐 이런 근제보험을 가입했다. 뭐 가스 배상 책임을 가입했다. 이렇게 보험 조건이랑 피해자의 이런 인적 사항들을 주고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산정하세요. 이런 그냥 통으로 주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보험회사에서 이게 보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판단을 하고 보상을 하면 피해자의 손해액도 산정하고 보험금까지 산정해서 내가 쭉 이렇게 쓰는 이런 문제였다면 최근부터는 각각의 질문에 답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내가 통으로 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각각의 질문을 주고 내가 그거에만 맞춰 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데 훨씬 더 쉽고 점수를 따기가 훨씬 용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결국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보험금 산정하는데 이 단계를 알려면 이 가스 배책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보상하는 게 뭐냐, 뭘 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최종적으로 보험금 산정하는데 이 질문이 있냐 없냐 아까 문제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질문을 더 준 것뿐인 거지 결국에는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는 사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나온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 약관, 그러니까 보험에서 어떤 거 보상하는 손해인 건지 쓰고 보험금 산정하세요. 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질문에 답하세요. 네. 올해 기출문제였어요. 근데 올해 기출문제 중에 이제 처음 나왔던 유형인데 뭐 이론적인 걸 물어보진 않아요. 무슨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써라 이런 거 묻는 문제는 아니었고 그냥 보험금만 산정하는 건데 피해자의 장애율도 따로 산정해서 몇 점. 그 다음에 뭐 일실수익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일실수익도 따로 산정해서 몇 점. 전부 다 산정을 이제 배점을 아래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오는 딱 계산 문제만 이렇게 배점 쪽에서 나오는 건 올해 이제 처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반영을 해서 다 강의 중에 다 녹여서 다 진행을 하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출제 비중 이거 말씀드릴 건데 자, 저희 크게 아까 전에 약수형, 계산형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1, 2, 3 이제 우리 7회 시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회 정도까지는 뭐가 출제가 될지 눈에 보여요. 책임보험의 뭐 특징 이런 것들만 알면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크게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7회 되는 만큼 아무래도 세부적인 데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의 시간도요. 같은 거를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 시간을 못 맞춰요. 못 맞추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11월 강의도 했었는데 거의 끝나고 한 6시까지 저희 4시간 수업이잖아요. 조금씩 더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왜 그러냐면 문제들 자체가 세부적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강의할 때보다 세부적인 걸 더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얘기할 게 사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17년, 18년 이렇게 기출한 3개년 정도 보시면 약술하고 이 계산형이 50%씩 이렇게 반반 정도 돼요. 근데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손사시험이 다 계산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2005년도에 공부할 때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약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중 보시면 약술이 절대 비중이 적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계산의 틀만 갖추고 반복하시면 이건 못 풀 수가 없게끔 제가 5, 6월 달에 계속 강의를 해드릴 건데 약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거를 막상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녹여내려면 쉽게 쓰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막 안 쓰고 산정하는 것만 푸시고 근데 그것도 만점을 못 받으시잖아요. 계산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술도 어느 정도 같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5, 6월반부터 일찍 약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 그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약술하고 계산형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배상 책임하고 우리 근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전에는 배상 책임 파트가 더 비중이 출제 비중이 더 높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시면 근제보험 파트는 되게 양이 적어요. 다 앞에 배상 책임을 튼튼히 하면 근제는 체계만 이해하시면 돼서 양이 적어서 뭐 그런 이유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제랑 이제 배책이랑 반반 정도 이렇게 비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제가 다 분석을 하고 또 어떤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해서 교환을 만들고 다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믿고 오셨으니까 저도 여러분 믿고 여러분도 저 믿고 해서 같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 이론반 강의 계획만 좀 빨리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이 책임보험이 요거 공부하시면 책임보험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아까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법률 규정을 근거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요거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양한 보험 약관들이 있는데 그 약관들이 언제 사용이 되고 뭐 어떨 때 보상이 나가고 보상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금전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얼마를 배상하는지 어떤 항목들을 배상하는지 요거 전부 다 산정할 수 있게 되세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충실히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얼마를 피해자 또는 뭐 피보험자한테 지급할 수 있게 되는지 요 종합적인 산정 문제까지 같이 가능한데 이게 기본 이론반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냥 딱 요 이론적인 내용만 딱 강의를 해드렸으면 되는데 이게 시험도 빨라지기도 하고 또 실무형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또 공부하는 데는 사실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만 하지 않고 계속 그 산정하는 문제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론 보고 막바로 뭐 간단하게 이제 산정하는 거 연습하고 나중에 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종합형 산정 문제들도 계속 이제 그 뭐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뭐 또 산정해보고 같이 또 맞춰보고 이런 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험금 산정하는 게 초급 수준까지 요 반에서 제가 목표였다면 한 중급, 뭐 어떨 때는 상급까지도 가능하게끔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교재는 2020년 개정판으로 할 건데요. 19년도 교재 갖고 계신 분들도 그거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나 또 바뀐 부분들은 동영상 자료실에 올려드리거나 혹은 제가 학원에서 다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복습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이렇게 뭐 별게 아니긴 한데 네. 요거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스타일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가 생각에 정리를 하고 저 스스로 그냥 뭐 A4 용지 이런 데다가 뭐 개념에 대해서 가로치기를 혼자 문제를 막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책을 딱 덮고 막상 가로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면 잘 생각이 분명히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울 수 있는 건 채우고 채우지 못한 건 다시 또 책을 열어가지고 체크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가로 채우기가 사실 개념을 잡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 1주차에 이제 뭐 법률상 파트 부분을 다 배우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첫 시간에 복습을 할 때 같이 요걸 가지고 할 건데 집에서 가로안을 이제 공부를 하실 테니까 복습하시고 채워 오시면 더 조금 수업이 빠를 거고요. 혹은 여기 도착하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간단한 산정 문제라든지 뭐 기출 문제라든지 표로 제가 웬만한 것들은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책에도 있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를 막바로 이걸 펼쳐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칠판에 제가 예제를 풀어드리는데 여기 또 책에다가 받아 적으시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여기 노트 빨리 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막바로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놓고 오지 마시고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이제 다 채워지시면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셔도 되는데 여기 다 내용이 요약이 돼 있고 하니까 또 얇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실 때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뭐 자기 전에 이거 한 권 뭐 다 못 보지만 딱 분량 정해가지고 잘 때 이거 한 1, 20분이면 되고 또 반복하다 보면은 금방 내용 다 들어오니까 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뭐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계속 그냥 반복해서 복습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시고 이제 3월 달부터는 뭐 산정하는 거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꼭 가져오시고 자 수업은 저희 책으로 이제 밑줄 긋고 이렇게 나갈 건데요. 그 판서 이제 시간 절약 뭐 이런 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림이라든지 판례 같은 것들 최신 판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PPT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따로 PPT 자료는 따로 올려드리거나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이거 잘 챙겨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업 계획서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는 OT가 한 1시간, 5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물론 이제 제가 빠뜨리고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뭐 거의 OT는 비슷비슷한 내용이라서 뭐 혹시 뭐 더 원하시면 자세한 걸 원하시면 다 그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열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과정이 길잖아요. 뭐 5월 달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 다 또 설명을 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책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막바로 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책을 일단은 한번 펼치시고요. 제가 원래 이제 목차를 쭉 보고 어떤 걸 공부하는지 이제 볼 건데 제가 처음부터 목차 바로 안 보고요. 좀 이따가 목차는 따로 이제 보시고 저희 그 책임보험 아까 칠판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각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책에 있는 지금 책임보험 총설이 제 1장이에요. 이 3페이지 한번 펴시면 그 목차가 이렇게 제1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보험이 다 리스크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상 책임 리스크가 있고 뭐 그러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책임보험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그럼 책임보험의 기능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초반에는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 같은 경우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제 본문에서 어떤 것들 배울지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요 1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 파트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뒷부분은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여기에서 볼 내용만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잠깐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목차 보고 진행을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그 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 담보하는 보험 이런 것들. 저희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이 피보험자, 가게를 뭐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책임보험을 지금 공부하니까 그런 법률상 배상할 책임,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 보험들을 그런 리스크들을 담보하는 이제 보험들이 개발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법률상 배상 책임은요.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이나 뭐 신체,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걸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을 법률상 책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영업활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 가입하는 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고 우리는 개인보다는 다 영업활동 중에 기인한 책임을 지금 대부분 다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을 일으킬 만한 이런 뭐 대기오염 이렇게 연기 같은 것들을 계속 내뿜는 거죠. 자, 그럼 주변에 마을이 있는데 이게 뭐 한 달 살면 이게 금방 자기 몸에 신체적 변화를 느끼진 못해요. 뭐 이런 매연들을 한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흡입하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뭐 집단으로 암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공장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 활동을 하던 중에 그 마을 암이 발생하게 한 그 마을 주민한테 이게 암에 걸리게 된 이유가 요 매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럼 금전으로 그 손실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업상의 리스크겠죠? 뭔가 얘를 담보할 어떤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있을 거예요. 환경책임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뭐 인도 이런 데 공사자재 같은 거 많이 쌓아놓고 공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낮이면은 그렇지만 밤에 우리가 이런 거 가다가 못 보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공사를 하던 사람이 이런 자재들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방치해두면 안 돼요. 위험하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해둔다든지 잘 덮어둔다든지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이런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한테 금전으로 배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영업상의 리스크예요.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보험들이 이미 상품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특히나 의료과실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뭐 이런 대학병원 이런 거 말고 그런 관절 튼튼 병원 이런 데 있잖아요. 척추 전문 병원. 그 페이닥터들 이렇게 가서 월급 받고 그 수술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런 병원들의 특징이 의료과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의사가 되게 자주 바뀌고 있어요. 혹은 이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다른 의사가 수술하다가 뭐 잘못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료과실. 자, 그러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의사 입장에서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최선을 다했지만 부득이하게 뭐 가위 조작 실수를 했다든지 해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하면 영업상의 리스크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의사보험들이 의사배상책임보험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마트라든지 뭐 여기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손님들이 차를 이용하고 오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가지고 손님들이 뒤로 다 떨어져서 뭐 골절이 됐다든지 하게 되면 이걸 점유하고 있는 주인들은 다 영업상의 배상을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이 뭐 사적 용무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환자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뭐 넘어졌다든지 이렇다라고 하면 간병인이라든지 혹은 병원 측에 어떤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닌지 뭐 각종 이렇게 일상생활 뭐 영업활동 중에 이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영업활동 중에 하던 리스크였고 이제 개인이 지게 되는 리스크도 있어요. 개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를 받으려다가 앞에 오던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앞에 오던 자전거를 탄 사람을 내가 다치게 하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목줄을 내가 잘 붙잡고 가고 있다가 목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거나 뭐 이런 개인이 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영업활동이나 개인 활동 중에 일상생활 중에 이들이 느낄 불편해하는 혹은 뭐 느낄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전부 다 보험이라는 제도로 다 전가를 하게 되면 영업활동하는 사람들, 개인이 다 피보험자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다 커버하고 또 법적 불안정 뭐 이런 것들 다 해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내용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혹은 선관주의 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 되는데 어떤 노력이 있냐면 뭐 이런 거. 계단이 이제 비가 온 거죠. 혹은 눈이 와가지고 이제 얼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내려가다가 혹시라도 엉덩방아를 찍거나 하면 다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이런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노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젖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화장실,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그 청소하는 중이라고 앞에다가 문 입구에 이런 거 이렇게 설치해놔요. 그럼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제3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더 조심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계단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요철 처리해놓은 거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건물 주인이 최소 사람들이 다치지 말라고 선관주의 의무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소변 보고 소변 대변 보고 일어나다가 이거 잡고 일어나라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걸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면 그래서 지금처럼 어디가 골절이 돼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자한테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데 그럴 때 아까 영업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한테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자, 그러면 책임보험이 어떤 걸 보상해 주는지를 좀 볼 건데 이거 설명을 드리고 책에 같이 밑줄을 좀 그어드릴게요. 책임보험의 약관을 이제 펼치면 보상하는 손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설명드린 피보험자,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용어가 어려우시면 가해자가 피보험자라고 보시면 돼요. 피보험자가 계약 조건, 보험 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장애, 그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손해인데 우리 재물 손해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험자가 보상한다. 자, 그럼 이때 이 법률상의 배상 책임은 뭐냐면 법률 규정을 얘기해요. 법률 규정은 뭐 민법, 뭐 특별법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아까 피보험자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의료과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한테 돈으로 일단 배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약관을 열어봤더니 약관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한테 돈을 받으려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한테 주려고 하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볼까요? 네, 법률상의 책임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가 제일 순위예요. 법률상으로 책임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언제 피보험자가 어느 경우에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책에는 앞부분에 제일 먼저 법 규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책임보험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제일 첫 번째는요. 내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내가 리스크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 거니까 피보험자의 자위적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보험자의 자위적 수단. 이게 전통적인 기능이에요. 보험은 다 요 기능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가입하는 자발적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하겠죠. 그러면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으면 나의 피보험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전통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이 없으면요. 나한테 막 피해자들이 막 전화하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이런 보험들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서 뭐 합의도 해주고 보험금도 막바로 피해자한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불안정성도 경감시켜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책임보험이요. 아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아까 삼보험이랑 이런 것과 틀리게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배상책임도 그렇고 하나 틀린 점이 있었어요. 이 보험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의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잖아요. 이유가 있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해요. 아까 잠깐 그 자동차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피보험자가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이면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하지 못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꼭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라라고 하고 있고 이런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의무배상 책임의 보상 한도가 옛날에는 뭐 8천이었다면 그 다음 1억이 되고 최근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아까 상법이라는 데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한테 배상금을 안 받더라도 막바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막바로 받는 이런 직접 청구권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이런 걸 보면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제3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피해자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은 책임보험에만 있을 수 있는 제도인 거고 그래서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와서 그 앞부분 간단하게라도 이제 밑줄만 긋고 일단 넘어갈게요.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 거니까요. 자, 그 1절 배상 책임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서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이란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 또는 방해함으로써 금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시면 배상 책임 보험이 담보 대상이 되는 리스크이다. 찾으셨나요? 그 밑에 줄. 이러한 법률상 배상 책임은 이 보험에서 담보해 주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이런 배상 책임 리스크를 지면 경제적 손실이 되겠죠? 경제적 손실이 증대가 돼요. 그럼 뒷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필요한 게 책임보험이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도입되었다. 자, 책임보험은요. 거기 책임보험의 개념 보시면 그 마지막 줄쯤에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간접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이다. 피보험자가 본인이 다친 게 책임보험이 아니고요. 피보험자가 어떤 법률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제3자를 다치게 했을 때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간접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임보험이 도입되었고 책임보험의 기능을 보면요. 거기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정성을 경감시키는 등의 전통적인 기능인 피보험자의 자위수단이 된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해놓으시면 돼요. 피보험자의 자위수단 동그라미 1번. 그다음 그 밑에 줄 보시면 피해자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기하려는 노력이 여기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중간쯤 보시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및 보장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요즘 경향이죠. 그래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을 보상하는 거고 책임보험의 기능은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의적 기능, 그다음에 책임보험에만 있는 특유한 거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요즘에 이제 나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저희 뭐 할 거냐면 좀 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 한 몇 년 전에요. 전라남도 어떤 땡땡 펜션에서 이런 바베큐장을 가건물로 지어놓은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다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재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다 이렇게 폭삭 무너졌어요. 또 지붕도 막 갈대로 되게 불이 잘 타는 소재잖아요. 그런 것들로 막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경우에는 그 화덕의 화력을 줄이려고 그 이용객이 갑자기 물을 확 부어요. 그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연기가 막 나면서 순식간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가 폭삭 다 타버려서 되게 많이 다쳤어요. 한 17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주로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건물이었고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출입문이 있었고요. 환풍기도 그 시설 대비 면적 대비해가지고 2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창문도 뭐 되게 조그맣게 있었고 그다음 소화기가 없었대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특이사항은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2차례 소방관이 와가지고 사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했는데 뭐 별다른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17명 중에 이제 뭐 합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중 뭐 5명이 사망자 유가족이랑 많이 다친 사람 1명이 같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제기했겠어요? 펜션 주인한테 일단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판결이요. 손해배상금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약 20억 정도 이렇게 판결을 요 6명한테 이렇게 주라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펜션은 책임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펜션은 90%만큼의 책임이 있고요. 전라남도도 10%만큼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혹시 전라남도는 왜 책임을 이렇게 그래도 10%라도 지라고 나왔을까요? 네, 소방관이 그 국가직은 아니고 그 지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소속인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소방관의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뒤에 가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소방관이 책임을 지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럴 때 왜 둘이 같이 책임을 지는지. 자, 그러면 둘 다 과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전라남도는 10%만큼만 책임이 있는데 요 20억을 전라남도가 다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펜션이 20억을 다 줘야 되는지, 아니면 둘이 뭐 어떻게 각각 비율대로 줘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뒤에 가가지고 법률 파트를 다 공부를 하시면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네. 자, 그럼 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요. 이제 그 복습 노트에 이렇게 제가 사례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실제 사례에서는 이 펜션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그 펜션이 지금처럼 영업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치게 할 리스크였던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그런 리스크를 자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했더라면 저런 20억 손해를 받았을 때 보험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보험금 청구를 해서 다시 받으면 자기 경제적 손실도 커버되고 피해자들도 저렇게 소송을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인 이 땡땡 펜션이 이런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아까 5명, 6명 그 소송 제기하는 사람 중에 이 A라는 사람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 피보험자인 펜션이 이 피해자 A한테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보험이 있었다면 보험회사에는 그러면 피보험자한테 나중에 얼마만큼의 보험금으로 줘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의 이제 피해자는 이렇게 보험금 청구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 반대로 보험회사도 자기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순서예요. 자, 아까 전에 약관의 첫 번째 피보험자가 법률상으로 책임을 져야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먼저 첫 번째 1순위는 어떠한 경우, 아까 뭐 민법, 특별법 이런 법들을 봐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파트 법률을 배워가지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관련 지식은 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 책의 파트 2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임을 만약에 졌다라고 해볼게요.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책임을 졌다라고 해보면 다시 이제 보험회사 약관을 보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00% 다 모든 걸 보상해 주진 않겠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면책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면책사항에 해당을 하지 않아야지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펜션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이 되지만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면 보험금 안 주는 거고,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관을 봐가지고 이런 면책사항이라든지 혹은 계약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등 하자에 뭐 이런 게 없어야 정상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약관이에요, 약관. 우리 책 파트 3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법률상 책임 발생하고 면책사항에도 안 걸려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데 뭘 보상해 주냐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책임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피해자의 손해액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사례에서 피해자 A의 손해액과 관련된 쭉 이런 산정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산정해 볼 거예요. 대략 피해자의 치료비도 있을 수 있고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회사 못 가잖아요. 그럼 일 못한 금액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다리가 절단되면 그거 어떻게 금전으로 배상을 해줘야겠죠? 뭐 그런 장애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와 관련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손해배상을 산정해 볼 거고, 이와 관련된 이제 지식은 법 파트에 나와 있어요. 여기 파트 2. 네. 자, 그러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이 1억이라고 해볼게요. 다 계산을 해서 1억. 1억을 줬어요.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자, 그러면 청구했을 때 1억을 다 받느냐?
아니면 뭐 5천만 원만 받느냐? 아니면 뭐 80%만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얘가 피해자가 10억 손해가 될 수도 있고 100억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설정을 할 때 계약에서는 다 한도 같은 것들을 설정하겠죠. 보험회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 같은 거. 만약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준 돈이 1억이고 보험에 가입한 한도액이 5천만 원이면 피보험자는 얼마 받을까요? 1억을 받을까요? 5천만 원을 받겠죠. 예, 보험료를 그만큼 냈으니까요. 그럼 5천만 원은 그냥 자기가 부담한 셈이 되는 거고 자기는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왜 5천만 원을 주는 것인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한테 얼마 돈 주는 건지 결국 요 4번이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지급보험금 산정하려면 요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야만 요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보험회사가 주는 돈이니까요. 법이 아니라 약관이겠죠, 약관. 네, 약관. 그래서 법과 약관을 같이 보실 거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책임보험을 체계를 잘 이해하시면 저희 체계 순서 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되시고 보험회사 직원이시면 보험금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독립손해사하면 피해자들한테 손해사정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손해사정서를 쓸 때도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손해사정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 고객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다. 요거 보험금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요거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으시면 손해사정서를 써야 되는데 요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데 내 고객의 사고 경위를 좀 들어보고 그러면 그 가해자가 왜 법률상으로 책임을 지는지 내가 다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뭐 민법 몇 주에 따라 무슨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그다음 내가 그 보험 약관을 다 살펴봤더니 이건 면책사항에도 해당이 안 되고 계약상에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져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고객의 뭐 다리가 절단됐다는데 이 사람의 뭐 소득은 얼마인지 다리가 진짜 얼마만큼 절단이 된 건지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산정을 틀리게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재무적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의 과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조금 이제 방향이 엇나가긴 하지만 우리 전문직의 과실이잖아요. 고객한테 재무적 손실을 끼칠 리스크죠. 네, 이런 경우를 담보하는 보험이 있을까요? 있어요. 배상책임보험이요. 전문직 배상책임이 있겠죠. 변호사 배상, 회계사 배상, 손해사정사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책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우리는 신체를 뭔가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거니까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니까 그걸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금액을 제대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산정하는 게 다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초들을 튼튼히 하셔야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험회사가 그래서 피해자ውን 피보험자한테 줘야 될 돈이 최종 얼마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게 손해사정사가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여기 근제 파트는 뒤에 가서 할 때 설명드릴 거고 지금 이 배상 책임 부분부터 볼 건데 피해자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 피보험자가 이런 민법이나 특별법 규정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걸 가입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보험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언제 발생하냐 그리고 약관으로도 문제가 없느냐 그게 다 문제가 없으면 피해자한테 줄 돈이 얼마냐 그러면 그걸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얼마 주냐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 크게 책에 파트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앞부분은 이 책임보험 아까 뭐 책임보험이 뭐냐, 기능이 뭐냐, 왜 도입됐느냐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되게 빠르게 필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 거고요. 이제 2, 3, 4가 결국 이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배상 책임 부분부터 볼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까 피보험자가 왜 법률상 책임이 지는지 이 민법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주는 요 손해배상금 산정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기 법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왜 책임지는지 이 법 체계를 잘 이해하시고 다 산정하는 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넘어갈 거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를 튼튼히 해주셔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거 다 끝나면 네, 이제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파트 3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약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약관들이 나와요. 아까 뭐 의료과실로 인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면 의사배상 책임이 나올 거고, 뭐 제조물 책임법을 공부하면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나올 거고, 예, 영업배상 책임보험, 뭐 의무배상 책임보험 굉장히 많은 약관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약관이 어떤 걸 보상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보상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 다 끝나면 이제 파트 4는 네, 근제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 법률상 책임 다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다 튼튼히 하시면 근제가 양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도 법이랑 이제 약관 같이 이렇게 보실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파트 4 여기 과정까지 저희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수업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전히 다 되시고 다 이해가 되시고 어느 정도 기초 문제들도 저희가 다 수업 시간에 풀어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다 되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파트 5에 있는 네, 좀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거라든지 기출 문제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은 뭐 3월이라든지 5월 강의 이럴 때 이제 하는 거니까 요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